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계속 뭐 포스트 코로나 얘기 너무 많이 했고 언택트 소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어떤 산업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관련해서 산업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고 그리고 또 투자 측면에서도 뭐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앞으로 어떤 또 반영들이 될지 그리고 변화들이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CEO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어떤 언택트 소비, 언택트 산업 얘기는 참 많이 했고 언론 보도를 그렇죠. 통해서도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들도 또 얘기를 할 터이니 정의부터 간단하게 개념 정리부터 하고 실제적인 구체적인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혹시 그 BCAD라는 신종어가 들은 거 아세요? 그게 어떤 거예요? BCAD가 원래는 Before Christ인데 이게 용어가 바뀌었답니다. 지금. 예. Before COVID. 네. AD는 After Disease. 아 어떤 연도 말할 때 그 BCAD를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용어가 좀 유럽에서 바뀌는 정도로. 아.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생태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고 예. 은택 경제라는 것은 처음에는 무인 경제,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과 만나지 않는 무인 경제로 시작했다가 그게 좀 더 발전해서 처음에는 그게 옵션, 선택이었는데 이제는 필수다. 필수라는 말은 우리가 BCAD가 바뀌었듯이 코로나 이후에 산업 생태계가 은택 경제로 굉장히 빠르게 바뀔 것이다라고 해서 예. 은택 경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예 정말 어떤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렇습니다. 정도로 네. 엄청난 산업계의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결제와 관련해서 뭐 네. 이거는 온라인 소비와도 맞물려 있는 건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장 이제 온라인 결제 시장 자체 1분기 이제 보고서를 보니까 1분기 결과가 온라인 결제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한 걸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결과이긴 하지만 온라인 결제 시장이 컸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 온라인 쇼핑 자체가 커졌다는 이야기고 연동되는 산업이죠. 실제 그 온라인을 가장 많이 지금 결제하고 있는 것이 그 NHN이죠. NHN인데. 예, NHN은 한국사이버결제. 예,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쿠팡 그리고 쿠팡 이커머스가 다 하고 있고 티몬, 이메프 예. 그리고 음식 배달 서비스, 배달의 민족까지 요기요까지 다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수혜를 많이 볼 것 같고 KG 이니시스도 만만치 않게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NHN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51%까지 증가를 한 게 사실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온라인 결제에 대해서 사실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KG 이니시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참 많이 올랐는데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요즘 나오는 보도들은 오히려 어떤 결제주 그러니까 중간 피지사 뭐 이런 데보다 아예 그냥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랑 네이버가 사실은 더 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이번에 1분기 때 가장 서프라이징했던 기업은 사실 네이버였죠. 그 네이버가 왜 중요하냐면은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짚고 싶은데 2017년 이후에 네이버가 사실 굉장히 소심한 경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기존 언론사들이나 기존 유통사 많은 기업들이 네이버에 견제를 하기 시작해서 실제 네이버의 플랫폼으로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이나 그리고 그 카카오 택시 같은 예. 소상공인 위주로 하는 충분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예.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네이버의 쇼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플랫폼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네이버는 그 다른 유통사와 달리 굉장히 강력한 걸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검색이 쇼핑으로 연결되고 그럼요. 쇼핑이 네이버 페이로 연결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페이로 연결된 그 데이터들은 모두 그 축적이 돼서 AI 빅데이터로 연결되고 예. 그러니까 다른 이커머스 업체를 모두 가질 수 있는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그 결제 시장을 이야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훨씬 강력한 페이 시장을 가져갈 게 분명합니다. 어쨌거나 저 같은 경우에도 옷을 사든 뭘 사든 우선은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한 하죠. 다음에 예. 거기서 사니까요. 그리고 뭐 편리하다면 엠페이를 통해서 결제하는 맞습니다.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우연인지 안 그러면 진짜 그런 알고리즘이 바뀐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제가 바지를 사면 바지를 산 이후에 비슷한 다른 바지들을
광고를 많이 띄워주더라고요. 그렇죠. 쇼핑란에. 예. 그런데 요즘에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난 이미 바지를 샀는데 또 살 요인은 많지 않잖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네이버가 추천해주는 게 바지를 사면 그 위에 이제 상의를 살 그렇죠. 아니면 뭐 다른 옷가지들을 추천해주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비가 좀 이어질 수 있게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우리가 지난 24일 날 롯데온이 공식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 이제 사실 롯데온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네이버가 이미 플랫폼화로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이커머스가 더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실제 네이버는 2년 전에 그 카카오뱅크처럼 은행 시장을 뛰어들지도 않았어요. 네이버 페이만 있을 뿐인데도 예. 불구하고 이 정도의 파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파괴적인 거고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이제 다음 달에 선보일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존 멤버십 있듯이 그다음에 그 G마켓도 멤버십이 있죠. 네. 스마일 뭐 이런 게 멤버십이 있는데 네이버 멤버십도 얼만큼 파괴적일지를 보는 것도 시장이 얼만큼 타격을 줄지도 보는 것도 굉장히 관심사항입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카카오와 관련된 거여서 카카오도 지금까지 씨를 엄청나게 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걷어들이기 시작했고 특히 이번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실적들도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관련해서 당연히 수혜를 받았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는 뭐 굳이 은행 안 찾아가도 다 되는 시대가 됐으니까 카카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카카오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일단 기존 플랫폼 이번에 그 1분기 때 카카오톡의 접속량을 보면 네. 뭐 증가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약간 아쉬웠던 부분은 그 접속량이 매출과 얼마큼 연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네. 네이버도 사실은 웹툰 콘텐츠가 증가세가 두드러졌지만 우리가 의외적으로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콘텐츠에 대한 매출은 생각보다 크지가 않았어요. 네. 오히려 이 두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이끌었던 것은 오히려 쇼핑 쪽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카카오뱅크도 물론 언급하셨듯이 폭주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플랫폼과 연결해서 어떻게 수익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을 차별화시키지 않는다면 네. 이런 증가세가 다시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졌을 때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이러한 기회를 이 두 기업이 어떻게 플랫폼과 서비스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연속 성장에서 안착시킬 것인가가 예. 가장 관건입니다. 어떤 결제나 소비나 그러니까 연속적인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참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 요즘에 뭐 뉴스 통해서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은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등교가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또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하면 다시 한번 온라인 교육주 엄청 튀었었거든요. 그러다가 튀었죠. 약간 조정을 받는 네. 양상이었는데 또 튈까라는 좀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온라인 교육주가 두 번 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온라인 수업 때문에 약간 한 번 뛰었다가 네. 지난주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뉴딜 정책 발표하면서 또 한 번 뛰었어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뛰는 종목들을 좀 등락을 유심히 보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고교생 이쪽 위주의 주가 훨씬 많이 뛴 것 그렇죠. 같아요. 온라인 강의하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도 역시 그쪽 강의가 높은데 네. 약간 남아 있는 부분은 이제 저학년 쪽, 저학년 시장은 여전히 생각보다 덜 뛰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 발표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린 뉴딜 정책 같은 것이 예. 저학년까지 어떻게 교육 시스템이 연계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쪽 분야에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쪽은 아직까지 잠재력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학년이라고 하면 그 바운더리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요? 중2 이하겠죠. 아, 중학교 예, 2학. 그러니까 입시를 바라보고 있는 중3이나 고고생들은 당연히 온라인 수업을 네네. 뭐 여전히 메가스터디 같이 많이 하고 있지만 예. 그 이전 그 저학년 세대들은 온라인 수업이 효과가 있냐 없냐에 대한 월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자기 컨트롤도 약하고 하니까. 근데 이미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하는 트레이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미 학교 수업에서 몇 개월간 선생님과 온라인 수업에 대한 트레이닝을 시키는 상태에서는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뭔가 집중할 수 없었고 부모 입장에서도 뭔가 뭐 믿지 못했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예. 시장이 굉장히 애매했는데 이미 한 두세 달간 또 연기되지 않습니까? 네. 한 석 달간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트레이닝 시켜놓으면 예. 사실 그 시장은 또 새로운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육을 타깃으로 하는 기업들의 먹거리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한번 관련해서도 저희가 뭐 흐름들이나 기업들도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업종군 중에서는 코로나19 수혜주로 또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게 게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회자가 많이 됐었는데 그 WHO에서도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게임을 질병 쪽으로 분류를 해버렸다가 그렇죠.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 말고 게임을 해라라고 권고를 할 정도지 않습니까? 네. 좀 재평가가 지금 이런 산업이나 시국에 따라서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되죠. 사실은 그 게임 산업은 아마 새로운 전기를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게임이 융성해지면서 뭐 질병의 문제, WHO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부모들이 그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게임에 대한 편입, 예. 편견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어느 정도 한계를 지어줬었는데 지금의 게임은 또 한 번의 이제 그 점프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기존의 게임, 그러니까 초기 1세대 게이머들이 이미 30, 40대로 접어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확대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이야기고, 예. 그리고 그 층은 30, 40대 층은 소비를 할 수 있고 예. 경제력이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리니지가 잘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있는 사람이 주력이 됐을 때의 산업은 또 다른 그 양상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예. 거기에다가 코로나 시국까지 한몫하면서 사실 게임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요즘 3N이라고 그러죠. 3N. 그러니까 넥슨, NC, 넷마블 더 상위 3개사가 어제 12일부터 그 NC소프트를 시작으로 또 새로운 게임을 그에 맞춰서 풀기 시작해서 네. 아마 게임은 올해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 분명히 좋을 것이다. 예. 그리고 이 새로운 이 시장을 어떻게 또 잠식할 것인가. 굉장히 또 관전 포인트로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대박이 났던 IP를 이용해서 계속 재생산하고 그 이용자들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직접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서 그렇죠. 여기에 따른 실적 증가세가 기대가 됐었는데 이제는 아예 패러다임 자체도 바뀌었고 예전에는 밖에 나갈 수 있는데도 게임을 하니까 부모들이 답답해서 차라리 나가서 놀아라 하겠지만 그렇죠. 지금 밖에 못 나가니까 맞습니다. 게임이라도 해라. 그리고 라는 그 얘기가 돼버렸죠. 세대가 자녀가 생기면서 부모와 자식이 같이 하는 게임 세대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그 시장의 터닝 포인트고 아까 네이버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코로나19가 이러한 은퇴 경제에 또 큰 그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것이 기존의 그 온라인 소비나 하지 않았던 세대들, 네. 50대, 60대들까지 예. 그 시장으로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대들이 온라인 쇼핑이나 은택 경제를 맛보는 순간 전혀 새로운 그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어린이날 선물로 어떤 실물 로봇을 선물해 주는 게 아니라 게임 아이템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곧바로 이제 실적으로 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 짚어주신 부분들도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니 게임주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참 그러니까 이게 씁쓸한 단면일 수도 있는데 밖에 못 나가고 뭐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가정 간편식 같은 경우 아니면 뭐 배달과 관련해서도 참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기서는 사실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정 간편식 그러면 화면에 나오듯이 HMR이 시장이 하나가 있고요. 예. 이건 당연히 커졌습니다. HMR은 우리가 뭐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가지고 와서 전자레인지 1, 2분 정도의 소요만 되는데 근데 이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또 하나 뜨는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밀키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반쯤 요리된 그죠? 그러니까 HMR은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2, 3분이면 할 수 있는 요리라면 네. 자녀들이 같이 있잖아요. 예. 집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또 새로운 하나 시장이 생기는 게 밀키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반 요리가 되어서 가지고 와서 10분, 15분 정도 하면 요리의 재미와 그 맛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퀄리티도 좀 더 좋겠네요. 좋아지죠. 예.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집에 있을 때는 이 밀키트 시장이 훨씬 더 커지고 실제적으로 닐슨이 조사한 보고서를 보니까 아시아 지역에 6천 명 이상의 조사 그 선도를 보니까 예. 외식보다 이 밀키트 가정 내 안전한 식사의 선호가 굉장히 높아졌고 향후 매출에서 이 굉장히 커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식음료 시장에서는 큰 변화 중에 하나가 HMR은 1인 가구를 타겟으로 간편식으로 들어왔다면 코로나19로 또 하나 들어온 시장은 바로
그 중간 요리된 밀키트 시장이 또 하나의 시장으로 들어왔다. 이것도 하나의 큰 이정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HMR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에도 1인 가구 있었죠? 늘어나면서 맞습니다. 성장을 하고 있었던 거고 네. 오히려 오늘의 주제와 더 맞는 것은 이런 반조리 식품에 대해서 그렇죠. 예,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부모님들의 어떤 죄책감도 좀 덜 수도 있고 맞습니다. 약간 30초 돌려주고 주면 찝찝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 믿을 수도 없고. 뭐 예, 이러겠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조리도 해주면서 건강하게 더 좋은 퀄리티의 음식을 제공할 수 그러니까 있다. 코로나19가 은택 경제로 계속 바뀌면서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산업의 포인트는 그 간편함도 있지만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어느 기업이든 이 안전에 대한 키워드를 가져가지 않으면 이 지속적인 성장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참 새로운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기존에 했었던 얘기 중에서도 쪼개보면 또 지금 언택트 소비와 관련해서 더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전략적인 상품들을 우리가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러면 투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변화된 산업 구조에서 지금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포인트들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선은 그 일반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은택 경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식음료 중에서도 HMR이나 밀키트라든지 그리고 게임이라든지 있지만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또 하나 중요한 그 포인트는 은택 산업을 지탱해 주는 언더 인더스트리를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은택 산업을 지탱해 주는 것이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거죠. 네. 그리고 보안 산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여기에 뒷받침해 주는 게 이제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반도체 산업도 여기 영향을 주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은택 경제가 얼만큼 지속적이고 활성화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런 산업들입니다. 클라우드 산업과 보안 산업과 반도체라든지 이런 은택 경제를 인프라 스트럭처를 만들어주는 산업들을 잘 보면 은택 경제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를 보는 선행지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포인트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클라우드, 보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계속 뭐 대표 업종 그리고 대장주들로 많이 꼽혔었는데 어떤 상승 재료 모멘텀이 좀 달라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장됐다고도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네. 같고 업종들을 얘기해 주셨고 다만 이제 일반 그러니까 투자가 쉽지 않거나 아니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차라리 다 모아져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ETF를 한번 노려보자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코로나19 아니면 결제 관련해서 묶인 상품이랄지 뭐 게임이 묶인 상품도 있고 IT가 아예 다 묶여 있는 상품들도 있는데 ETF 투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지금 ETF가 굉장히 이슈가 된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약간의 의도성도 있다고 봐요. 우선 이제 우리가 그 전을 좀 돌아보면 한 달 전, 두 달 전을 보면 뭐 동학 운동 그러면서 개미 동학을 네. 하면서 극강 투자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굉장히 우려를 서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슈됐던 게 선물 투자. 그렇죠. 굉장히 우려를 서류했죠. 예.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나마 장기적이고 분산되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게 ETF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이걸 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고 실제 ETF는 지금 이틀 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1,300조쯤 되는데 네. ETF가 451개에 46조 들어와 있거든요. 네. 한 3.5%면 사실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그 분산 효과와 안정한 효과는 있어서 이제 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ETF는 굉장히 안심되는 부분은 있죠. 예.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안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다만 ETF의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만약 이러한 추세가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네.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총괄 손실을 내지는 부분도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이제 주식 투자를 안 하시던 분들도 막 이렇게 뛰어들다 보니까 ETF로는 좀 성에 안 차서 직접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았었고 그렇죠. 하다 보니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ETF 관심에 비해서 규모 자체가 크진 않았는데 않아요. 네. 다만 저는 참 흥미롭게 본 것이 혹시 방금 나갔었던 그 ETF 수익률을 보자면 그러니까 답답해서 ETF를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최근 1개월 수익률 보면 보통 ETF들이 갖고 있는 수익률이 아니죠. 수익률이 아니죠. 저거는 네. 거의 보통 주가 수익률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참 많이 올랐으니까
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건데 저런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근데 저기 있는 종목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는 가는 종목들이에요. 또 그래요? 우리가 이제 방금 예. 이야기했던 네이버, NC소프트 이제 가장 최근에 핫한 종목들을 다 담았기 때문에 그리고 1개월만 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렇게 수익률을 보는데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1개월을 볼 게 아니라 6개월도 좀 봐야 되고요. 네.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문제는 그 지금처럼 뭐 바이오와 좀 다방면에 섞여 있는 건 그나마 나은데 특정 핫한 종목들과 묶어놓은 것들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도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ETF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중간에 설명해 주시면서 잠깐 나왔던 것이 이번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이었거든요. 네. 뭐 역시 IT 소프트웨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뭐 비대면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으니 좀 여기에 대한 수혜나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김대중 정부 시절, 네. 그 20년 전으로 올라가죠. 예.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당시에 초고속 인터넷 ADSL. 깔겠다는 예. 발표했을 때 언론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못 믿겠지만 지금 필요도 없는데 이걸 왜 깔지? 근데 그것을 추진했어요. 그 추진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은 IT 기업,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네이버라든지 엔소프라든지 예. 이런 기업들은 사실 그 인프라를 기반으로 탄생한 기업들입니다. 예. 네이버가 98년, 99년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정부 주도의 멀리 바라보는 뉴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탄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저는 이번 발표가 어쩌면 우리가 재작년부터 꾸준히 이야기했던 4차 산업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게 별로 없었어요. 예. 그 4차 산업에 이어진 구체적인 것들을 정부에서 내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물론 여기는 두 가지 보완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퇴 경제의 명을 이야기했다면 암은 뭐냐 하면 심각한 고용 축소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네. 예. 그런 데 대한 정부의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줄 거고 물론 네. 그거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일부 이야기한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이번 뉴딜 정책에서 핵심은 뭐 두 가지로 보는데요. 우선 그 제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해야 된다.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 제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과 그게 가장 강점을 가진 기업이 어딘지를 일단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메디칼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이미 떠 있고,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의료 시스템에 좀 IoT나 AI를 통해서 비대면 의료 시스템을 도입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공방이 심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이 단어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체가 공방이 굉장히 있는데 민감한 내용이긴 하지만 원격 어쨌든 의료잖아요. 시대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접점에서 어떤 기업과 어떤 포인트로 투자를 바랄 것인가도 투자 입장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참 지금 명과 암을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격 의료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혹시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조금 더 업종을 좀 추려봤을 때 그래도 이런 한국판 뉴딜로 가장 수혜를 받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업종군이나 산업군은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 뉴딜과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킨다면 우선 의료죠. 저는 의료 판단합니다. 예. 그 의료가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그 이제 청으로 성격하고 그리고 이 정부도 이런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네. 빨리 그쪽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일단 의료를 꼽습니다. 원격 의료 맞습니다. 관련해서 의료를 할 수 있는 기업들.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는 기업들과 이런 기업들이 되겠죠. 예. 앞으로 얘기할 기회가 훨씬 많아질 것 같습니다. 원격 의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이디어까지 살짝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들과 전략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